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죠. 데브옵스 신입 면접 질문 답변 가이드, 이 내용 일부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신입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면접 질문이랑 또 꽤 실무적인 답변 예시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시간에 저희 목표는요, 이 가이드에서 보여주는 어떤 핵심적인 접근법, 또 그 생각의 흐름을 좀 파악해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데브옵스 분야를 막 시작하셨거나 좀 궁금해하시는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료 보니까 크게 한 5가지 정도 다루던데요. 뭐 릴리즈 노트 자동화, 배포 문제 해결, 젠킨스 파이프라인, 테스트 자동화, 그리고 공유 라이브러리. 네, 다 중요한 주제들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릴리즈 노트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법. 이게 첫 질문이네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뭐 단순히 편하자고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물론 효율성도 중요하죠. 매번 손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아마 일관성이랑 정확성일 거예요. 자료에서도 git commit 메시지랑 그 PR 정보, 이걸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내놨더라고요. 특히 컨벤셔널 커밋 규칙이라고 해서 뭐 fit, 나 fix, breaking 이런 접두사를 쓰는 걸 강조해요. 이게 커밋 메시지를 좀 구조화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정보를 뽑아내기가 좋거든요. 뭐 git, log, 원라인, grep, fit 이런 명령으로 특정 커밋만 뽑아본 경험도 있다고 하고요. 자동화 툴로는 GitHub 액션의 릴리즈 드래프터나 젠킨스의 릴리즈 노트 제너레이터 플러그인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네요. 아, 그런 도구들이 있군요. 네, 얘네들이 이제 규칙 따라서 커밋 메시지 분석해서 자동으로 초안을 딱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건요. 이 답변자가 실무 경험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다고 해요. 바로 일관된 커밋 메시지 규칙. 이게 자동화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찌 보면 되게 사소해 보이는 이 커밋 메시지 습관 하나가 자동화 전체의 성공 여부를 가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 원칙이 안 지켜지면 아무리 좋은 툴을 써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답변자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 지라나 GitHub 이슈즈 같은 이슈 트래커랑 연동해서 더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이런 포부도 밝히고 있어요. 오, 더 나아가서요? 네. 단순히 노트 만드는 걸 넘어서 어떤 코드가 어떤 이슈를 해결했는지 이런 것까지 자동으로 연결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네,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전체 프로세스를 보려는 시도네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릴리즈 노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골치 아픈 건 빌드는 성공했는데 배포한 앱이 안 돌아갈 때. 아, 이거 정말 아, 네.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빌드는 녹색불인데 말이죠. 이 가이드에서도 이럴 때 막 이것저것 건드려 보기보다 좀 침착하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설명하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환경별 차이점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 로컬이랑 서버랑 다른 점? 네, 맞아요. 내 컴퓨터에선 잘 됐는데 왜 서버에선 안 되지? 이거잖아요. 대부분 여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뭐 설정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DB 연결 정보나 API 키, 포트 번호 같은 거. 로컬이랑 서버랑 다른지 비교해봐야 하고요. 서버 환경 변수 제대로 됐는지 env 명령으로 확인하고 또 의존성 버전도요. package.js나 requirements.txt 같은 거. 버전 다른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렇군요. 의존성 버전까지.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로그 분석이죠. 문제 해결의 보고잖아요, 로그는. 애플리케이션 로그, 테일 같은 걸로 실시간으로 보거나 아니면 시스템 로그, 저널 CTL. 만약 도커 환경이라면 컨테이너 로그, 도커 록스를 꼼꼼히 봐야죠. 에러 메시지나 뭐 경고, 이런 단서를 찾는 겁니다. 네. 로그에 답이 있을 때가 많죠. 그렇죠. 근데 로그에도 별게 없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서비스 상태를 직접 점검하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정말 떠 있는지, PS, AUX, 필요한 포트는 열려 있는지, 네스텟, 뭐 디스크나 메모리, CPU는 괜찮은지, DFH나 탑 같은 걸로 확인하는 거죠. 아, 이 답변자 경험담이 진짜 와닿았어요. 로컬 윈도우에서 만든 노드.js 앱이 리눅스 서버에서 500에러가 났는데 원인이 파일 이름 대소문자 때문이었다는 거요. 아, 그거요. 네. 코드에는 require.helper
이렇게 대문자 H로 되어 있는데 실제 파일은 helper.js 소문자 H였던 거죠. 윈도우는 괜찮은데 리눅스는 이걸 구분하니까요. 맞아요. 리눅스는 엄격하죠. 이야, 진짜 이런 사소한 차이가 서비스 전체를 멈추게 할 수도 있군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걸로 고생했던 기억이. 또 뭐 복잡한 마이크로 서비스 통신 오류나 깊은 네트워크 이슈 경험은 아직 부족하다 솔직히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기술 숙련도보다도 기본적인 진단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이 프로세스 자체를 안다는 점이에요. 네, 그 구조적인 사고방식. 그렇죠. 어떤 기술을 쓰든 어떤 상황이든 변하지 않는 기본기. 문제가 터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 1단계부터 보자. 이렇게 차분히 갈 수 있는 태도. 이게 핵심인 거죠. 네, 이런 문제 해결 능력도 중요하고 또 애초에 문제가 덜 생기게 파이프라인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주제, 젠킨스 멀티 브랜치 파이프라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브랜치가 많아지면 관리하기 복잡하니까요. 정확합니다. 멀티 브랜치 파이프라인은 여러 브랜치 관리의 복잡성을 줄이고 CI/CD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이 커요. 동작 원리는 비교적 명확한데요. 우선 젠킨스가 연결된 Git 같은 SCM 저장소를 주기적으로 스캔하거나 웹훅으로 변경 사항을 감지해요. 새 브랜치가 생겼다거나 커밋이 푸시됐다거나 하는 걸요. 그리고 각 브랜치 안에 젠킨스 파일이라는 파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젠킨스 파일이 바로 파이프라인의 설계도 같은 거죠. 빌드, 테스트, 배포 과정을 코드로 정의한 거니까요. 아, 그 파일 안에 다 들어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젠킨스 파일이 있으면 젠킨스가 그걸 읽어서 해당 브랜치만을 위한 파이프라인 작업을 자동으로 만들거나 업데이트해요. 자료 예시처럼 파일 안에서 엔비전 브랜치 네임 이런 환경 변수를 쓰면 지금 어느 브랜치 작업 중인지 알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마스터, 디벨롭, 피처, 기능 이런 각 브랜치마다 독립적인 파이프라인이 자동으로 생기고 관리되는 거죠. 오, 편하겠네요. 네, 빌드 기록이나 테스트 결과, 아티팩트 같은 게 다 분리되니까 서로 간섭 없이 개발이랑 검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이드 보니까 답변자가 개인 프로젝트에 깃플로우 쓰면서 멀티 브랜치 파이프라인을 직접 설정해봤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깃허브 저장소 연결하고 브랜치 패턴 설정, 마스터 피처 이런 식으로 젠킨스 파일 경로 지정 같은 거요. 특히 젠킨스 파일 안에서 when, 브랜치 마스터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써서 특정 브랜치일 때만 특정 단계를 실행하게 하는 거요. 이게 실무에서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아주 강력한 기능이죠. 예를 들면 마스터 브랜치는 운영 서버에 배포하고 디벨롭 브랜치는 스테이징 서버에만 배포하고 이렇게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가이드에서도 그걸 장점으로 꼽아요. 개발자가 새 기능 브랜치 만들어서 푸시하면 자동으로 빌드랑 단위 테스트 돌리고 또 PR 만들면 통합 테스트까지 자동으로 돌려서 병합 전에 문제를 미리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Git 워크플로우랑 CI/CD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네요. 그렇죠. 팀의 워크플로우랑 잘 통합되는 거죠. 물론 이 답변자도 얘기하지만 브랜치가 진짜 수십 수백 개씩 되는 큰 팀에서는 리소스 관리나 브랜치별 권한 제어 같은 고급 기능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확장성이나 보안 측면을 더 배우고 싶다고 하는 점도 중요하고요. 네,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서는 이야기네요. 실제 작업 방식과 CI/CD 자동화 프로세스를 얼마나 잘 융합시키느냐, 그래서 생산성이랑 안정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문제죠. 어떻게 보면 앞서 말한 일관성이 파이프라인 레벨까지 확장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네요. 커밋 메시지 규칙처럼 잘 만든 젠킨스 파일과 멀티 브랜치 파이프라인이 일관된 프로세스의 기초가 되는군요. 자, 그럼 파이프라인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테스트가 중요할 텐데 네 번째 질문이 바로 테스트 자동화입니다. 어디까지 자동화할 거냐?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죠. 모든 걸 다 자동화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텐데 이 가이드에서는 그 유명한 테스트 피라미드 모델 기반으로 ROI 분석을 하더라고요. 투자 대비 수익률. 네, ROI 관점. 아주 실용적인 접근이죠. 가이드 분석 내용을 보면요. 첫째, 단위 테스트, 유닛 테스트. 코드의 가장 작은 단위, 함수나 클래스 검증하는 거잖아요. 이건 비용은 낮다고 봐요. 개발자가 코드 짜면서 바로 만들 수 있고 실행도 엄청 빠르니까요. 피드백이 바로 오죠. 반면에 수익은 높다고 보고요. 버그를 가장 빨리 잡을 수 있고 나중에 코드 고칠 때도 안정감을 주니까요. 그래서 ROI는 별 5개,
만점 제일 높게 쳤어요. 예시로는 제스트 사용 경험을 들었고요. 역시 단위 테스트가 기본이군요. 네. 둘째는 통합 테스트,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여러 단위가 연동될 때 잘 도는지 보는 거죠. DB 연동이나 외부 API 호출 같은 거요. 이건 비용은 중간 정도. 실제 DB나 외부 서비스 연동이 필요할 수 있고 환경 구성도 좀 더 복잡하고 시간도 더 걸리니까요. 수익은 중간에서 높음 사이. 단위 테스트로는 못 잡는 문제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ROI는 별 4개로 평가했네요. 포스트맨이랑 뉴먼으로 API 테스트 자동화한 경험을 얘기했고요. API 테스트도 중요하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E2E 테스트, 엔드-투-엔드 테스트. 사용자 관점에서 전체 시스템을 쭉 테스트하는 거죠. 로그인해서 결제까지 하는 시나리오 같은 거요. 이건 비용이 높다고 봐요. 실제 브라우저 띄우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환경 의존성도 크고 UI 조금만 바뀌어도 깨지기 쉬워서 유지보수가 어렵거든요. 수익도 사용자 시나리오 검증하니 높긴 한데 테스트 자체가 좀 불안정할 때가 많아요. 실패 원인 찾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ROI는 별 3개로 좀 낮게 봤습니다. 셀레늄 사용 경험이랑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로 고생한 얘기도 나오고요. 아, 그렇군요. E2E는 확실히 어렵죠. 그래서 이 ROI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우선순위가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1순위는 당연히 단위 테스트 자동화, 피드백 빠르고 개발 생산성 높고 유지보수 비용 적으니까요. 단순히 하겠다가 아니라 핵심 비즈니스 로직, 예를 들어 할인율 계산 함수 같은 부분부터 우선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있고요. 네, 전략적이네요. 2순위는 API 통합 테스트. 이건 본인이 개인 프로젝트 하면서 DB 연동 부분에서 버그를 많이 겪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경험 기반의 합리적인 판단이죠. 오, 실질적인 이유네요. 그리고 E2E 테스트는 좀 선별적으로 접근해요. 모든 걸 다 하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 사용자 여정, 예를 들어 회원가입이나 결제처럼 실패하면 큰일 나는 기능 위주로만 자동화하겠다는 거죠. 네, 현실적인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한 거네요. 근데요, 단위 테스트 ROI가 제일 높다고 하는데 혹시 이 많은 단위 테스트들을 계속 관리하고 유지하는 어려움, 이런 얘기도 좀 있었나요? 만드는 것만큼 유지보수도 힘들 수 있잖아요. 아,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자료 자체에서는 그 단위 테스트 유지 보수의 어려움이나 테스트 부채 같은 문제를 깊게 다루진 않아요. 주로 신입 레벨에서 각 테스트 개념이랑 ROI 이해하고 우선순위 정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다만 답변자가 테스트 환경 구성이나 목객체 활용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아, 목객체. 네. 네. 그리고 TDD 개념을 배웠고 좋은 테스트 작성 패턴을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는 걸 보면 단순히 테스트를 짜는 걸 넘어서 잘 짜고 잘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는 것 같아요. 아마 면접관이라면 이 부분에서 좀 더 파고들면서 유지보수성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확인하려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여러분의 조직은 어떤지 비교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젠킨스 공유 라이브러리, 쉐어드 라이브러리. 아까 얘기한 멀티브랜치 파이프라인의 젠킨스 파일 코드가 프로젝트마다 비슷비슷할 수 있는데 이걸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인가 보네요. 네, 정확합니다. 여러 파이프라인에서 공통으로 쓰는 로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특정 방식으로 빌드한다거나 테스트 결과를 보고한다거나 특정 환경에 배포한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이런 작업들을 별도의 Git 저장소에 그루비 코드로 모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각 파이프라인에서는 이 공통 코드를 라이브러리처럼 불러다 쓰는 방식이죠. 아, 코드를 재사용하는 거군요. 네, 핵심은 코드 중복 피하기, DRY 원칙, 그리고 재사용성 극대화입니다. 자료에서는 공유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폴더 구조, vars, src, resources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하고요.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예시도 있나요? 네, 예를 들어 공유 라이브러리 저장소, 바스 폴더에 빌드 앱.그루비 파일을 만들어서 언어 타입, 자바, 노드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해당 언어에 맞게 빌드 명령을 실행하는 함수를 정의해둘 수 있어요. 그리고 개별 프로젝트의 젠킨스 파일 위쪽에 add library, 우리 팀 공유 라이브러리 이렇게 임포트하고 코드 중간에서는 그냥 빌드 앱.자바나 빌드 앱.노드처럼 간단히 함수 호출해서 쓰는 거죠. 오, 그럼 젠킨스 파일이 훨씬 깔끔해지겠네요. 읽기도 쉽고요. 그렇죠.
가독성도 좋아지고 관리도 편해지죠. 이 개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개인 경험 때문이라는 것도 좀 재밌었어요.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 작업하는데 파이프라인마다 거의 똑같은 도커 빌드 스크립트를 복붙하고 있는 걸 보고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데 해서 찾아봤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런 불편함이 개선의 시작이죠. 그리고 자료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좀 더 실용적인 아이디어도 내요. 예를 들어 빌드나 배포 성공 실패 시 슬랙 같은 메신저로 알림 보내는 공통함수 send slack notification 나 코드 보안 취약점 스캔하는 공통함수 run security scan 같은 거요. 그런 걸 만들어두면 모든 파이프라인에서 똑같이 쓸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모든 파이프라인에서 일관된 알림을 받고 일관된 보안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 얻는 장점은 명확해요. 첫째, 코드 재사용성. 둘째, 일관성 확보. 모든 팀이 표준 프로세스를 따르게 되니까요. 셋째, 유지 보수성 향상. 공통 로직 변경이 필요할 때 중앙 라이브러리만 고치면 다 적용되니까요.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이것도 역시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얘기하네요. 그루비 언어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나 아주 큰 조직에서의 버전 관리, 권한 설정 같은 경험은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요. 네. 하지만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같이 제시하는 게 중요해요. 입사하면 기존 라이브러리 분석하고 반복 패턴 찾아서 작은 공통함수부터 기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요. 네. 이 공유 라이브러리 얘기는 결국 CI/CD 프랙티스를 조직 전체적으로 표준화하고 확장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군요. 맞습니다. 릴리즈 노트 자동화를 위한 커밋 규칙에서 시작된 일관성이라는 키워드가 파이프라인 코드 관리까지 쭉 이어지는 흐름인 거죠. 네. 오늘 저희가 데브옵스 신입 면접 질문 답변 가이드 자료를 통해서 릴리즈 노트 자동화 원칙부터 체계적인 트러블 슈팅 방법, 멀티브랜치 파이프라인, 테스트 자동화 전략, 그리고 공유 라이브러리까지 데브옵스 엔지니어의 핵심 역량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가이드 답변들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단순히 기술 나열이 아니라 체계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커밋 메시지부터 테스트, 파이프라인까지 일관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고 또 자신이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배우고 성장할지에 대한 명확한 학습 의지와 계획을 보여준다는 점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얘기들은 꼭 데브옵스 직무를 준비하는 분들 아니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반복적인 일을 자동화하는 것,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 제한된 자원 안에서 ROI를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리고 중복을 줄이고 표준화해서 예측 가능성과 관리 용이성을 높이는 것, 이런 원칙들은 사실 거의 모든 엔지니어링 분야, 아니면 어쩌면 기술과 관련 없는 다양한 업무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 아닐까요? 네, 정말 그렇네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자료는 면접 질문에 어떻게 답할까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렇다면 면접관들은 이 답변들을 통해 단순히 젠킨스 써봤나, 테스트 자동화 아나, 이런 표면적인 기술 지식 외에 신입 데브옵스 엔지니어에게서 정말로 찾고 있는 근본적인 자질은 뭘까요? 진짜 문제 해결 능력일까요? 아니면 빠르게 변하는 기술에 적응하며 배우는 학습 민첩성, 혹은 개발팀, 운영팀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여러 선택지 앞에서 장단점을 보고 절충안을 찾는 판단력, 여러분이라면 신입 엔지니어에게서 어떤 자질을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것 같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